다음 두 번째 발표자는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님께서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국내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화 대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중요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신화 대사님 사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다만 북한 인권 단체에서 한 25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문제가 좀 개선돼야 북한 인권 운동이 활성화되겠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우리가 흔히 386 세대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비슷한 세대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운동권들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의 95%가 사회주의자들이었죠. 80년대 말이었으니까요. 80년대였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만들려면 이왕이면 소련식보다는, 소련이 사회주의를 만든 경험보다는 북한식, 북한은 우리와 역사도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모델로 하는 사회주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른바 한국을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어보자. 이게 이른바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주사파 학생운동이죠. 당시 학생운동의 제 직감으로는 85%는 주사파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대량 식량난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이른바 지하당,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남한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친북 주사파 혁명 조직이죠. 3,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 주사파 혁명 조직에서 저는 이제 그 혁명 조직의 아로라고 그래가지고 아로가 한 18개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로, 제가 전북 지역에 있는 아로의 교육선전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믿질 않았어요. 이거 정말 그런가? 그 당시 저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모델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나중에는 영상으로, 뉴스로 생생하게 그 비참한 북한의 식량난의 현실이 저희들한테 전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결국 떠났죠. 저도 그때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상사회 북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으로 너무나 늦게 알았던 것이죠. 사실 북한 사회가 열려있는 사회였다면 좀 더 일찍 알았을 텐데 북한 사회가 닫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책으로만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현실을 보면서 떠났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3,000명 정도 되는 그 민족민주혁명당의 젊은 이런 주사파 운동가들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한 70에서 80%가 떠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순차적으로 떠났고, 다만 물론 지금까지도 안 변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한 5%? 여러분 아시는 이석기 아로나 통진당 일부 세력들은 그때 저희랑 같이 대학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통역당 그룹이 그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 통역당이 해산되면서 뿔뿔이 흩어졌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제 개인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범하게 그냥 일상인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우리가 원래 가장 인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한국은 이미 민주화되고 다 자유화됐지 않았느냐. 기적을 만든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한국은 할 게 없다. 이러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성운동, 환경운동 이렇게 그냥 일반 시민운동, 사회주의 혁명 말고 그런 쪽으로 대부분 갔고 정치권으로 제일 많이 갔죠. 지금의 민주당이 이제 그 당시 주사파 학생운동이 제일 많이 간 영역이 지금의 민주당이나 정치권이죠. 근데 매우 소수, 열의 하나 정도가 한국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고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다면, 그 근본 정신을 정말 갖고 싶다면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해야 된다. 한국은 무슨 운동 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지 않느냐. 근데 북한은 지금도 그들을 죽인다. 21세기에 정치범 수용소를 가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정말 지금도 투쟁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갖고 있다면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친구 하나가 저를 그렇게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살았었는데 집안에 식구들 내려두고 혼자 가방 2개 들고 2002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당시 황장엽 선생님 밑에 가서 북한 민주화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이러니죠. 근데 왜 대북 방송을 했느냐? 제가 당시 교육선전국장을 하면서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20만 원짜리 대만제 단파 라디오를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걸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채록해가지고 각 대학에 배포했습니다. 북한에서 있는 김일성 우상화 영화 드라마, 민족의 태양 조선의 별 이런 것들을 복제해가지고 각 대학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었잖아요. 북한에서 어쨌든 뭐 소수였을 거예요. 그 방송을 듣고 했던 사람들은. 근데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들리거든요. 전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걸 반대로 해보자. 거꾸로 해보자.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전한다면 전파는 어차피 국경을 넘어가니까 그중에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우리처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국민통일방송입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즈베키스탄 쪽에 송신소를 빌려가지고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만에서 대만 국제방송 라디오 전파를 빌려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NK 대표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데일리 NK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 취재해가지고 북한의 뉴스를 지금 한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는 그런 뉴스 매체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숙제를 해나가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북한 문제 하면 우리 아까 이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가지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2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그리고 3번째는 7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하는 문제. 이 3가지 문제를 우리는 북한 문제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요, 이게 각각 다른 문제 같아 보여도 본질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 북한 체제가 나온 문제들 아닙니까? 그럼 북한 사회를 바꾸고 북한 체제를 바꾼다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을 바꿀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에 북한을 데일리 NK에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3년 동안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뉴스를 읽고 영 지워지지 않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진 뉴스 사건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끄는 소달구지를 끌고 거기에 타고 이 여성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됐고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게 배급도 안 됐고 월급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병원에 출근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수단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 병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남편이 병원의 그 의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마을을 뒤진 거죠.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홀로 아이를 낳다가 결국 급성 출혈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일리 취재해가지고 그걸 뉴스에 보도를 했었어요.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21세기에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고 아이를 낳다가 과다 출혈로 죽어야 되는, 의사를 찾아 헤매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사망한 아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북한 인권 문제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제가 자료집에 뭐 성과 이렇게 쭉 썼습니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성과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제를 정할 때 현재 이 북한 인권 또는 북한 사회를 둘러싼 우리 내의 환경과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제가 3가지 정도만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 환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북한의 핵 문제든 아니면 북한의 인권 문제든 국제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때 러시아가 거기 적극 동참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민중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이미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압박, 제재 가할 때 이미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 정책을 지난과 꾸준히 구사해 봤는데 김정은 정권은 그 교류와 협력 정책을 할 때 이것을 핵무기 개발의 시간 벌기용으로 활용했습니다. 한계죠. 교류와 협력 정책의 한계. 또 제재와 압박 정책도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재와 협박 그것이 갖는 한계, 대화와 교류의 약점 이걸 극복하고 새롭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 변화를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은 있었습니다. 북한의 시장이죠. 북한의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입이죠. 바깥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북한 주민한테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히면서 이마저도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시장이라든가 정보 유입이라든가 어쨌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북한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는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를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참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정부가 출범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즉시 출범하기로 약속돼 있었던 북한인권재단이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을까요? 5년, 6년, 7년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출범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솔직한 의견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출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이라는 것도 3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 계획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차 증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까지도 못 세우고 있어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야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편견, 거부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정치권의 대립 이렇게 우리 이 대사님은 유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순화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꼭 집어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여야가 우리 정치권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없습니다. 싸우다 말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저희 방송의 송신소는 대만과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라디오 전파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쏘아야 잘 들려요. 그런데 민간 대북 방송사의 송신소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대만에 있어요. 왜냐? 한국에서는 여야가 정치권에서 민간 대북 방송사 주파수 주는 문제로 10년 넘게 싸워오다가 합의도 못 보고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단체의 주요 활동 비용은 미국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95%가 미국 예산입니다. 저희 활동 예산이 한 1년에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데 30억 예산의 95%가 미국 예산이에요. 근데 미국을 기금을 주는 국무부든 NED든 이런 단체는 신기해합니다.
아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하고 북한의 통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정보 유입 활동에 한국 정부의 예산이 없어요? 라디오 전파 송출하는데 송출을 대만에서 해요? 믿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한국사회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386 세대, 민주화운동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북한식 모델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 북한 체제에 대한 온정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 있는 정치권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느냐,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전주에 가면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도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20살 때 배웠던 그들의 정서나 감정은 잘 안 바뀝니다. 그들은 잘 안 바뀌어요. 국민의힘은 적으로 생각하지만 김정은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은 민족, 우리가 같이 포용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온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제 때문에 그들의 제도가 낳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 불편해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거 극복 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경과 환경,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 어떤 걸 해결해야 될까? 저는 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인 또는 공무원 대상의 통일 및 안보 교육에 북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다만 정부가 바뀌면 이게 잘 안 돼요. 또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또 조금 활발히 됐다가 또 정부가 바뀌면 이 통일과 안보 강사에 활용됐던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다 빠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최소한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2,500만 북한 주민을 자유와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이런 북한 인권 교육은 어느 정부가 와도 흔들림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죠. 두 번째 과제는 북한 인권 단체들 역량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한 인권 단체가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20년 역사가 넘었기 때문에 수는 정말 수십 개 단체일 거예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체의 역량과 영향력이 너무 약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반 이상은 단체에 한 명씩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명씩 이름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역량으로는 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또는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정확히 알고 높은 관심을 갖고 인권 문제 증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만 걸어놓고 또는 정치 경제적 이득에 활용하는 활동 정도에 그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다거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그런 성과를 제대로 내오는 것보다는 그냥 단체에 열어놓고 뭐 좀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경제적 이득 좀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적당히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 이런 단체들이 난립하는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북한 인권 활성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활동가 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 뿐이고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사실은 저도 답은 없습니다. 과제인 건 틀림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 아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던 북한 인권을 둘러싼 보수 진보 진영의 이분법적 논리와 갈등,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분열된 시각으로는 일관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어렵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그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한국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도 설치하고 남북인권 대화도 해야 된다, 인도적 지원도 하자, 그리고 인권재단도 설립해야 된다, 기록센터도 설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일부 몇몇 NGO들의 활동 이슈가 아니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 책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다 잘 아시는 문제들이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유명무실해진 북한인권법 다시 활성화하고 법이 부여한 의무, 책임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인권 기록센터 및 기록보존소 자료 공개하고 인권백서 낸 거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이. 그리고 3차 북한인권 증진 계획 아직 수립 못했는데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제이긴 합니다. 해야 되죠.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다음에 북한 인권 및 민주화를 위한 예산 편성, 이걸 성과를 내는 예산 편성으로 좀 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조금 다소 민감합니다만 법으로 보면 2016년에 북한 인권 예산이 대략 한 120억 정도 편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북한 인권 재단 등 그 소관 부처 운영하는 경상 비용으로 80억이 넘게 들어가요. 80한 3억 5억 정도 되고 실제 북한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2, 30억 정도 편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공무원 조직을 먹여 살리기 위한 예산 편성 같은 느낌이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북한 인권 예산 120억을 그렇게 쓰면 저는 아무 성과도 못 낸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예산이 1년에 대략 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최소한 북한 인권의 당사자이고 북한 문제 해결의 주체라면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미국도 국무부만 그렇다는 거예요. 국무부만 쓰고 있는 이 500만 달러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활동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일자리를 막 몇십 명씩 재단 인력 구성을 늘리고 경상비 쪽으로 쓰기보다 실제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에게 정보 유입하자는 거 중요하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보 유입 비용으로 전폭적으로 쓰면 안 될까요? 제가 마지막 넣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정보 유입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단체에 이어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 운동의 단계가 1단계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그걸 해왔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고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그걸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자고 결의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성과죠. 이제 이 북한 인권 운동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저는 북한 주민과 협력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과 협력하고 그들과 같이 힘을 모으는 것, 지금 현 단계에서 그 방법은 정보 유입인 것이죠. 그들에게 정보를 유입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가 어떻게 억압받고 빼앗기고 있는지 자각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겠느냐? 정보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통일방송이 지금 현재는 물론 하루에 3시간씩 가장 민간 대국 방송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 가장 강력한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의 청취율은 북한 주민 또는 탈북자 조사를 해보면 대략 1%에서 2%입니다. 저는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5%에서 10%까지는 충분히 전파를 강력하게 송출하면 쏠 수 있습니다. 아니,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 대상 조사를 저희가 2022년에 한번 해봤어요. 저희 데일리 NK는 취재가 가능하니까요. 외부 라디오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2% 정도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부 방송 듣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더 강화하면 20%, 30%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의 수를 그렇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늘려야지요. 정말로 북한 인권을 강화하려면. 두 번째, 저희가 지금 SD카드, USB도 넣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3,000개 정도 넣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2,500만 북한 주민에게 SD카드 3,000개씩 넣어서 북한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3만 개는 왜 못 넣습니까, 우리가?
30만 개나 300만 개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북 5도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대단히 감사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약간 의아했어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북한 5도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주제로 토론회하는 게 저는 매우 생소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 북한 5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영향력을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 엄청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백 대표님 감사합니다.